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요사 AI의 김한준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AI 반도체에 대한 내용 중에서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AI 반도체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챗GPT가 세상을 바꿨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이제 챗GPT의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채팅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 전반에 이런 챗GPT가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도 저는 많이 공감을 하면서 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갈수록 점점 더 이 챗GPT로 인해 오는 변화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챗GPT가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법률 등등에서 많은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오토 GPT라든지 랭체인이라든지 자비스라든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랭귀지 모델 자체만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랭귀지 모델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플래닝을 하고 여러 개의 서브 태스크들을 만든 다음에 이 서브 태스크들을 사용해서 구글 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리트리버 모델 같은 걸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서치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다양한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서비스하는 현재 그런 수준에까지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에 침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아마 2023년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한 어떤 변화와 함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는 초거대 언어 모델의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초거대 언어 모델이 사실 나온 지는 몇 년 되었죠. 그런데 이런 초거대 언어 모델이 나오고 심지어 오픈 AI가 이것을 상용화한 것도 몇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보는 업계 관점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추론에 들어가는 에너지 이런 비용에 비해서 과연 이것이 주는 생성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단어 하나를 생성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챗GPT 등장으로 이러한 인식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챗GPT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생성 가치가 충분히 가치가 많고 이것이 다양한 산업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론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 추론 비용은 사실은 이 추론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얼마나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지 이런 빈도의 곱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용자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산업 전반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사용의 빈도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의 비용은 결과적으로 모델의 크기나 연산량과 또 연산 효율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구글에서 작년 말쯤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것을 발췌한 것인데요. 신기한 게도 여러 가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이 조금씩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델이 어떤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라든지 계산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발현되는 데는 어떠한 모델 크기 이상이 되면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들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이런 추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모델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모델 크기가 되어서 이런 능력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사용자도 늘고 서비스 사용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모델 사이즈도 어느 정도 저희가 줄이려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큰 모델들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얼마나 이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가 결국에 이 비용에서 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추론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 추론 인프라 비용은 사실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 GPT의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몇몇 그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참고로 가져와 왔습니다. 2023년 1월에 그러니까 챗 GPT가 작년 말에 등장을 했고 2023년 1월에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을 추정을 해봤을 때 약 국내 7.5만 가구가 사용하는 월 전력 사용량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2023년 1월이니까 지금 벌써 그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했겠죠. 그리고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어떤 학습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한 기사들에서 예상하는 비용은 학습 비용을 거의 매주 지불하는 정도의 비용이 추론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비용이 문제가 될 텐데, 이 비용은 저희가 보통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부르는 TCO에서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에 비례하여서 이 TCO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래 데이터 센터는 이런 AI 추론이 굉장히 중요한 워크로드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 AI 추론을 얼마나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가 결국 데이터 센터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AI 반도체는 GPU 대비 좀 더 효율적인 높은 에너지 효율로 이러한 추론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PU는 기본적으로 범용적으로 병렬 처리를 하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수천 개의 스레드를 사용해서 디램 레이턴시를 감추고 스루풋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은 논문을 발췌한 건데요. TPU 버전 4라고 해서 구글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GPU 대비 왜 TPU가 더 에너지 효율이 90% 정도 높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쓰고 있는데, 정량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TPU와 같은 AI 반도체들은 더 많은 SRAM을 사용하고 이 SRAM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또한 멀티스레딩 같은 구조가 불필요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데이터 리유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GPU 대비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AI 반도체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 조건들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용자들은 GPT-3와 같은 굉장히 거대한 모델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모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파라미터 개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175빌리언의 파라미터와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초당 50단어 정도 수준의 성능을 요구하는데요. 아마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어로 할 때에 비해서 한글로 할 때 굉장히 스피드가 느리고요. 그것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생성을 하고 이것이 서비스 퀄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을 하게 되는데, 현재 오픈 AI가 제공하고 있는 챗 GPT 서비스의 성능이 약 초당 50단어 정도 수준의 성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능을 제공을 하려면 매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175빌리언의 파라미터들을 다 칩 안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디램의 밴드위스가 굉장히 높은 대역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메모리 크기가 필요하고, 또한 이것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필요 조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HBM3와 같은,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HBM3와 같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긴 컨텍스트 랭스를 지원할수록 더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단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백 탑스 수준의 성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5나노나 3나노, 7나노와 같은 최선단의 미세 공정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지만 이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다양한 뉴메릭 연산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결국 글로벌 스케일에서 이러한 GPU나 TPU와 같은 어떤 이런 칩들과 경쟁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 스펙이 필요하고, 이것은 높은 NRE 비용을 필요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높은 NRE 비용을 저스티파이 하기 위해서는,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케일의 마켓에서의 경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 스펙은 사실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칩을 개발하는 데는 2년 내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것을 고려했을 때 알고리즘이 현재 있는 필요성을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알고리즘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보고 미리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스펙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 2년 전쯤에 HBM3를 칩에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서 디자인을 마무리해서 이제 올해 이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칩 스펙을 결정할 때에는 지나치게 높은 성능이라고 약간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그 변화를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이러한 스펙들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글로벌 업체들, AI 반도체를 만들고 경쟁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록이나 그래프코어 같이 이미 수천억의 투자를 받아서 칩들을 만들고 있고요. 알리바바나 구글, 아마존, 그리고 퀄컴과 같은 여기에 또 표시되지 않은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지금 AI 반도체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이러한 많은 AI 반도체들이 실제로 제품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독점하고 있고 여기 있는 기사들을 제가 다 보진 않겠지만 현재 의미 있는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AI 반도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점에서 왜 AI 반도체가 왜 엔비디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AI 반도체의 성능과 에너지 효율, 하드웨어 스펙 등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충분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나온 그래프들은 퀄컴, 맨 왼쪽은 퀄컴의 자료, 그 다음에 중간이나 옆에는 그 알리바바나 그록, 하바나의 제품들을 분석한 리포트에서 발췌한 자료들인데요. 보시면 각각 하드웨어 스펙 관점에서나 성능 관점에서 엔비디아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드웨어 스펙, 여기서는 탑스나 탑스퍼 TDP 같은 결과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넷과 같은 특정 모델에 대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성능을 보이기도 하는 칩들을 데몬스트레이션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는 시장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의 문제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러한 그 AI 반도체들을 꾸준히 분석하고 기사를 내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보면 칼프룬드라든지 아니면은 린리어 같은 데에서 리포트를 보면 결국에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프코어에 투자를 했던 투자사이기도 하고 이것을 도입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그래프코어 도입을 드랍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와 같은 경우에도 퀄컴 칩을 도입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문제로 드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 문제를 보면 좀 슬라이드가 껴서 죄송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문제를 보면 쿠다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쿠다 문제가 아닌 쿠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대부분의 연구 개발자들은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쿠다를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프레임워크들, 여기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와 같은 모델들도 당연히 기존의 GPU가 있었기 때문에 쿠다에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 가능한 한 하드웨어의 중립적인 인터페이스를 지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밑에 있는 그 까만색 그 텍스트를 보시면 이거는 파이토치를 개발하고 있는 메타에 있는 엔지니어가 우리는 이 파이토치 2.0을 최근에 어나운스를 했는데 파이토치 2.0을 개발할 때 특정 GPU만을 타겟해서 만들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나 구글과 같은 업체들은 구글은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TPU도 있지만 이런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엔비디아 외에 다른 어떤 업체들이 나오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쿠다의 종속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프레임워크들은 사실은 쿠다에 그렇게 종속되어 있지 않고요. 밑에 좀 가려져 있는 내용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쿠다를 바이패스하고 직접 자신들이 최적화하는 것이 더 성능상 최적이기 때문에 직접 GPU를 컴파일하는 스택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쿠다 자체에 락인이 되었다기보다는 쿠다 수준의 사용성,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챌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다를 보면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결국에 오른쪽에 보이는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보면 프레임워크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해당까지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것의 사용성을 결정을 하지만, 그 중에서 AI 반도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컴파일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어떤 사용자의 모델이 실제로 이 AI 반도체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행됐을 때 어느 정도 성능으로 실행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사용자의 모델의 그래프인데요. 이런 모델의 그래프들을 받아서 컴파일러는 그래프를 옵티미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병렬화하고, 어떤 다양한 컴퓨테이션 유닛들을 스케줄링하고, 메모리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최적화들을 모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 모델이 과연 이 반도체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고,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이 예를 들면 앞에서 레스넷과 같은 성능을 보고 반도체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델들이 컴파일이 실패하거나 혹은 컴파일이 되더라도 현저히 낮은 성능으로 도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서 AI 반도체를 도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컴파일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단순히 한두 개의 모델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그 이상 수백만의 모델들이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 저희가 챗GPT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스퍼라든지 스테이블 디퓨전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사용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마레보카와 같은 그 앱을 개발하는 업체와 함께 어떤 영어 사전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델들을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요. 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해도 7, 8개의 모델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는 수많은 사용자의 수많은 앱들이 돌아가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흐름 중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일종의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다양한 어떤 그 태스크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모델들, 허깅 페이스와 같은 모델들을 제공해주는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인공지능을 달성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모델들이 사용이 될 수가 없게 되고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모델에 대해서만 성능이 높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개의 모델을 돌릴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만약에 비전 모델이 사용된다든지, 언어 모델이 사용된다든지, 음성 모델이 사용될 때 그것이 다 같은 반도체에서 이 반도체를 사용해서 돌아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특정 모델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은 그 요구에 따라서 어떤 반도체만 필요하거나 다른 반도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를 매니지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다수의 모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알고리즘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반도체 개발을 속도를 훨씬 더 초과하는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챗 GPT 등장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워크로드가 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론 비용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동일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적인 최적화 시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비공개되는 흐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GPT-4를 비롯해서 그 오픈 AI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촉발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시크릿 소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AI 반도체가 임의의 어떤 모델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을 돌릴 수 있는 어떠한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론 효율이라는 것이 하드웨어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하드웨어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효율이 모두 통합이 돼서 결국에는 이 효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하드웨어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것이 다 여기서 실행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GPU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효율성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수준의 효율성을 보이고 있고, 만약 어떤 하드웨어 반도체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효율성을 반영할 수가 없다면, 하드웨어 효율성만으로 만약에 경쟁을 해야 된다면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래머빌리티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런 AI 반도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패하는가? 그리고 분명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해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AI 반도체의 아키텍처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때 이 AI 반도체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AI 반도체를 설계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보통은 하드웨어 설계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개발 방법론들이 자리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기존의 하드웨어 개발들이 정적인 워크로드를 타겟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코덱을 위한 하드웨어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한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리즘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된 하드웨어들을 개발을 할 때는 이런 것들 미리 개발을 하고 여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들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AI 반도체를 개발할 때 반도체 개발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뒤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것들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에 기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특정 벤치마크,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레스넷과 같은 특정 벤치마크들이 이런 하드웨어에서 첫 번째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실행되고 두 번째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되는 것들을 가정하고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컴파일러가 개발되기 전에는 저희가 보통 핸드 컴파일이라고 해서 이러한 모델들을 실행하는 것을 매뉴얼하게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스넷과 같은 모델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인상적인 데모를 보여주고 나서 실제로 컴파일러 개발을 할 때 그 개발하는 시점에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를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2가지 정도 적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연산의 다양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레스넷과 같은 심플한 모델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후에 나오는 어떤 모델들을 실행하려고 할 때 사용자의 모델들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설계한 하드웨어에서 동작하지 않을 때 대부분 이 모델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워커라운드라고 해서 좀 다른 식으로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실행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드웨어를 리비전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고 다시 이것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3년의 주기를 반복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들을 예상을 했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컴파일러를 나중에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로 이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충분히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과도한 유연성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드웨어 자체의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이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더 증가하게 돼서 소프트웨어로 이것을 최적화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컴파일러를 개발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컴파일러의 문제를 푸는 이 최적화 문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최적화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고, 결과적으로는 컴파일이 실패하거나 혹은 최적화되지 않은 모델이 실행이 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GPU보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예 돌지 않는 모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하드웨어가 AI 반도체가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제공함과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고 우리가 이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AI 반도체 업체들이 특정 알고리즘에 특화된 아키텍처를 설계하게 되고, 그래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동시 설계해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좀 더 좋은 방향은 알고리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잘 동작할 수 있는 좋은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것에 맞게 충분히 좋은 소프트웨어 스택과 하드웨어를 개발하여서 이 전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현재 현존하는 아키텍처 중에서 엔비디아와 같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엔비디아와 같은 GPU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GPU는 고전력의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은 여전히 저전력으로 이것을 AI를 실행할 수 있는 반도체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I 워크로드라는 것에 특정해서 이것을 최적화하는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면서도 충분히 저전력을 달성할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높은 NI 코스트를 감수해야만 하고, 이렇게 하려면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런 수준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챗 GPT 등장 이후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서 추론 비용이 문제가 될 정도로 추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의 데이터 센터에는 AI 추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AI 반도체가 가장 필수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거대 언어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 스펙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HBM급의 메모리라든지 최선단 공정이라든지 이런 성능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칩 개발 주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러한 하드웨어 기술을 집약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두 충분한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이런 AI 반도체가 다양한 모델을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알고리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에 최적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빌리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하드웨어가 먼저 선행되고 소프트웨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택이 같이 동시에 개발되는 이러한 방법론들이 적용되어서 AI 반도체들이 개발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가 이런 AI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기업들이 있고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같이 갖춘다면 충분히 저희가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